네, 지난 밤 사이에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의 모든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기준금리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0.05%로 동결이 됐고 매달 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그리고 국채 매입을 시행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는 3월부터 아마 내년 9월까지 약 1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한대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어제 22 통화정책회의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직접 보셨나요? 예, 직접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최근 이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불황과 국제유가 하락 네.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쉽게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대내적으로도 4분기 실적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가 특별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지난 밤이죠. 그 22 통화정책 회의가 끝난 후 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월간 약 6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의 시장 예상치인 500억 유로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아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총 1조 1천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총재가 이례적으로 적어도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내년 9월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장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난 밤사이 글로벌 증시도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그동안 이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좀 하락을 했었잖아요. 조정 국면을 이어갔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인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지난밤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고 네. 뉴욕 증시도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면적인 국채 매입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좀 다소 개선이 되었고 국채 매입 기간이 그 예상보다 다소 길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규모도 중요하지만 긴 기간이라는 그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긍정적으로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드라기 총재의 그 기자회견 직후 달러 대비 급락세를 보이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아마 당분간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달러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전에는 계속해서 달러 강세를 점치다가도 이 달러 강세가 최근에는 좀 주춤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환율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단기적으로 22의 이러한 기대감들은 이제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최근에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시그널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신흥국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가 강화되고 있고 신흥국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 국내 증시에는 다소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엔화와 유로화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 변동성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통적으로 환율 시장의 이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 방향성을 예단하기 힘든 점이 있는 만큼 네. 향후 이렇게 환율 변화에 덜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22 통화정책 회의가 과연 우리나라 경제와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전망 좀 내려주세요.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환율 변화에 좀 덜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IT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화장품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국내 증시는 지난해 양호한 성과를 보였던 그런 이익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이 다시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성장 시대에 이익 개선이 나타나는 이 시크리컬한 업체들보다는 전통적인 꾸준한 양호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에 대한 더 접근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은 작년 후반에 가격 부담 속에서 다소 이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이 불안한 매크로 흐름 속에서 다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이면서 재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발표됐었던 중국의 이 PMI 발표 내용도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결과가 어느 정도로 발표가 됐죠? 49.8 정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였고, 자, 이번에는 국가통계국의 발표는 아니고 HSBC PMI 제조업 지표입니다. 자, 이번 지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PMI 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제조업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1월에는 49.1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수출 개선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정부의 경기 그 부양책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많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12월에서 2월까지는 계절적으로 이 PMI가 높게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발표된 수치도 49.8로 5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 정부의 그 기대감 등은 여전히 유효하나 아무래도 이 계절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희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다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현대모비스의 실적이 지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함께 보여주시죠. 자, 지난 4분기 현대모비스의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 흐름은 0.4% 정도 상승하고 있죠. 영업이익이 8,806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 다른 실적들도 나왔나요? 아직 다른 실적들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환율 변동성의 영향이 적은 업종에 좀 투자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율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좀 시장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 최근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성이 높은 기업들이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섹터 중심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신흥국도 상황 비슷합니다. 특히 지난주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FMCG라고 불리는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힌두스탄 유니레버나 네슬레 인디아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두 기업 모두 각각 생활용품과 음식료 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매출과 기업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 그 CES 2015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출품을 했던 것들이 바로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런 산업에 좀 초점을 맞춰보는 것도 괜찮겠죠? 예, 아무래도 이 국내 증시 역시도 양호한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의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주가 수익률이 좋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저성장 시대에서는 그렇게 현저한 이익 개선이 나타나는 업종들보다는 꾸준한 이제 기업들의 성과가 더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에 이 성장주의 약세를 들 수가 있는데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모두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가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저성장 시대인 만큼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물론 그 성장이 아주 크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양호한 성과를 이미 내고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정성 높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국내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해 양호한 성과를 보였던 그 이익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이 최근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많이 불안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은 이 작년 후반에 그 가격에 대한 부담 속에서 많이 조정 양상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이러한 저성장 국면에서 아무래도 다시 재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좀 이야기를 조금 더 깊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과연 그렇다면 좀 중소형주와 대형주 쪽에서 좀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대형주와 그 중소형주 모두 최근에는 아무래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더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이렇게 환율 같은 이런 변동성이 심화된 구간에서는 그러한 이제 환율과 이런 주위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변이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IT 소프트웨어나 화장품 그리고 통신 서비스 같이 이런 안정적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죠. 다음 주 시장을 준비를 해봐야 될 텐데 다음 주에 체크해봐야 될 글로벌 변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예,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이 주말에 있을 그리스 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 4월과 5월에도 그리스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등을 했고 MSCI 그 월드 지수도 약 12%가량 급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와는 다르게 ECB가 금융 안전망을 구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의 아직까지 전이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분간 이러한 그리스의 정치적 리스크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유로화 약세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1월 FOMC인데요. 네. 아무래도 올해 들어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 FOMC인 만큼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FOMC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정말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심리에 따라서 그때까지 시장 움직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맞춰서 이제 섣부르게 이제 판단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기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와 이러한 논의들을 좀 더 지켜보고 관망세를 가지고 네.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대투증권 한대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